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녹취에서 명 씨는 대통령을 설득해 김 지사의 컷오프를 엎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에이테크스 미사일에 이어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스 채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강력 대응했습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5년 가까이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11월 위기설. 이제 열흘도 안 남은 11월에 웬 위기냐고요. 다음 한 주 동안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사건이 연달아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한 주가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이재명 대표에겐 정치 생명이 걸린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곧바로 여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이른바 게시판 논란으로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당은 이탈표도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명태균 씨 의혹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또 추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명 씨가 김진표 강원지사 공천에 직접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 지사를 경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명 씨가 직접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겁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14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진태 지사의 컷오프를 결정했습니다. 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조계종 망언이었습니다. 나흘 뒤인 김 지사는 과거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공관위는 최초 결정을 번복해 김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때 김 지사가 도움을 요청해왔고 자신이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내가 뒤에서 뭐 했다고 알면 죽이려 한다라든. 김 지사가 자신을 찾은 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애초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한 후보는 친윤계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입니다. 김 지사가 기회를 얻으려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명 씨는 자신이 밤 12시에 결정을 엎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김 지사에게 전화해 대국민 사과로 정리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정 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 중이라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 씨와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원해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 내 기관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죠. 검찰이 복원한 이 대화 내역 중에는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PC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통해 2개의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명 씨 카카오톡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용한 대화 내역입니다. 검찰은 이 대화 내역에서 명 씨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과 여론조사 관련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 산하기관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등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명 씨가 지 전 원장에게 보냈던 파일까진 찾지 못했지만 명 씨가 보낸 메시지에 지 전 원장도 회신한 내역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시장의 측근과의 대화 내용도 복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선거본부에서 명 씨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사자들은 모두 명 씨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자기가 판을 짰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판을 짜요? 검찰은 포렌식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던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인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인사들은 조사 요청이 오면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하다 이거죠. 명태균 의혹에 일찌감치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 인사들은 일제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앞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에 거짓말이라며 수사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아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N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인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와 함께 만났다는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를 전혀 모른다며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아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공관위원 강대식 의원도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조사할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공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건 명 씨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강 의원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던 인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은 소환 요청이 오면 혐의 내용을 보고 조사에 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인사 모두 의혹을 일축하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중형선고로 잠시 기세가 눌렸던 민주당. 명태균 의혹을 고리로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압박을 하는 건데 명 씨 측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취를 공개하라고 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카드까지 꺼내드렸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공천 개입과 같은 명 씨 연루 의혹을 열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의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 씨의 폭로를 멈추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 고발 카드도 꺼내든 겁니다.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조만간 법적 대응도 할 거예요. 접촉의 목적이 회유, 증거인멸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 4차 장외 집회를 통해 특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윤한홍 의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취를 공개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윤 의원은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녹취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회유나 거래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들 때문에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거리를 뒀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끄는 거예요. 정 실장의 말을 들은 윤한홍 의원은 명태균 씨와 가까운 고향 후배 A 씨를 통해
대통령이 호통치는 녹취도 공개돼야 사안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씨는 윤 의원의 말을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강혜경 씨가 녹취를 틀고 간접 녹음도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명 씨에게 대통령이 호통친 녹취도 공개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아이들이 어린데 내가 영원히 폭로하는 아버지로 남게 되지 않겠냐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명 씨는 정작 구속을 앞두자 녹취를 공개하는 대신 구속시키지 마라, 먹고 사는 거 해결하라며 A씨 측에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단지 혼나는 녹취가 있으면 틀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후 명 씨의 발언은 일방적인 제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거죠. 그런 셈이 된 거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에서 사실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나흘 앞두고 이재명 대표 오늘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선을 그으려는 듯 연일 요즘 민생 행보를 하고 있죠. 이 대표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무죄를 연호하면서 이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선생님이 힘을 내세요. 예, 아이, 오래 하셨어요. 저가 힘이 있어야 우리도 힘이 있지요.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표 민생대책인 지역화폐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고통에 둔감한 정부를 국민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이게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특히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도 함께 이 대표 중심 원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어느 달나라 대통령인지.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 등으로 챙기지 못한 민생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고리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한편 재판과 거리를 두며 사법 리스크 이슈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다음 주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겠다는 건데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판사를 자극하는 건 자제하고 대신 검찰 쪽에 집중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친 판결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냉정한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 대표를 또다시 기소한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이 소위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거 아닙니까? 당 차원에서 추진 가닥은 잡아놓고 시기를 고민해왔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직무유기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본회의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차별 검사 탄핵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익을 고려했다는 짧은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 이어 어제도 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재판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재판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재판 생중계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비록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먼저 검사 탄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잡혀있는 28일 본회의 바로 이튿날 본회의를 또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요. 네.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달려 있습니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데 네. 민주당 단독으로도 당연히 의결이 가능하죠. 네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탄핵안 2건은 기각이 됐고요. 5건은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핵안 최종 인용까지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탄핵에 힘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은 사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반감도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으로 이번 정권 들어서만 6번째 기소가 됐는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이거 망신주기 아니냐 라면서 친정인 자신의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시국에 굳이 또 기소를 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냐 이런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이거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두 개정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과 당일 각각 발의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함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정 입법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옷 색깔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장외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번 주 열리는 집회에서 파란색 계열 의상은 입지 말라 이렇게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공지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시민들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정치적 색깔을 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 참여가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또 이 최근 집회 참석 인원이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이렇게 옷을 파란색으로 입지 말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민주당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혹시 파란색 집회가 좀 다른 시민에게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항상 민주당이 주도를 좀 이 집회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좀 시민들과 더 함께 어울리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공개적인 발언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이후 후속 집회 개최 여부도 현재는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미국산 에이테크스를 발사한 우크라이나가 다음 날엔 영국산 미사일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쿠르스크를 공격했습니다. 북한군 집결지에 미사일이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스톰 섀도우는 공대지,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 에이테크스보다 사거리가 짧더라도 실제로는 러시아에 더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마을 한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큰 폭발음과 목격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발사했습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은신한 지하 통제실 등 북러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톰 섀도우는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 250km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보다 사거리가 50km 정도 짧지만 전투기에 탑재되는 만큼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need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s needed for as long as is needed to win this war against Putin. 미국은 에이테크스 미사일에 이어 대인질의 승인을 공식 확인하며 군사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speak to earlier today that we are providing the Ukrainian government with non-persistent anti-personnel landmines. We have been providing them with anti-tank landmines.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금지했던 무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개되면서 긴장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ICBM의 타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가 발사한 ICBM이 어떤 모델인지 등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는 SNS를 통해 러시아가 에너지 및 가스 시설은 물론 중요한 민간 시설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퍼지면서 각국 대사관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днократно, точнее постоянно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он готов.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부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 나라의 극한 대치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더 큰 전쟁을 향한 전조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북한은 군을 파병하며 무기를 팔고 군대가 현대전을 경험하게 하고 있죠. 군 파병의 또 다른 대가도 있는 듯합니다. 바로 관광 수입입니다. 북한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늘었거든요. 러시아 관광객 등 외화벌이로 평양은 조금 나아진 듯한데 하지만 지방은
30년 전과 똑같다는 게 탈북민들의 설명입니다. 평양 돋보기 김세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비행기에 타자 북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러시아어로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평양 주체탑, 만경대 소년궁전에 이어 함경도 칠보산까지 방문합니다. 우리 궁전 창립에 주마용 없었으신 친필교시입니다. 이번 달 북한을 다녀온 듯한 러시아 관광객이 유튜브에 올린 여행 영상입니다. 5일간 북한 여행을 위해 내는 비용은 항공, 비자, 보험을 포함해 총 1,378달러로 약 193만 원입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제재를 비웃듯 평양 도로에 일본과 독일 고급 자동차가 버젓이 달리고 매점 냉장고에는 해외 맥주 등이 놓여 있습니다. 전기줄에 연결된 트램버스와 시내버스가 달리고 심지어 도로에 CCTV도 포착됩니다. 러북밀착 때문인지 평양의 전기 사정이 나아진 듯하지만 지방은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물을 옮기는데 자세히 보니 기름이 아닌 수추로 움직이는 목탄 트럭에 쌓여 있습니다. 군데군데 건물들은 유리창도 없이 겨울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지방은 아예 전기가 아예 없고 집들은 자기 집이니까 조금 뭐 벽이랑 이런 것들은 좀 더 바른 것 같고 어렸을 때 봤던 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북러는 최근 전세기증편 등을 포함한 경제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가 관광과 경제를 추가 보답하면서 러시아인 관광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는 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가야 한다.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이민자들이 그야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불법 이민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트럼프 당선인은 정의의 판결이라며 추방작전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멕시코 남쪽 끝 치아파스 지역. 미국으로 몰려가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국경문이 완전히 닫힐 것으로 보고 이민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Bueno, tenemos miedo de que no podamos pasar por Trump, pero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This monster took away our chances to see Lakin graduate from nursing school. He destroyed our chances of meeting our grandchildren. And he took my best friend. 이번 판결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종신형 판결이 나오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라며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지지했던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SNS인 X를 탈퇴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이 덕에 또 다른 SNS, 그러니까 블루스카이는 순식간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손을 영화 로키의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 꽉 쥡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로부터 문화예술 고위직을 제안받은 바 있는 스텔론은 트럼프가 제2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When George Washington defended his country, he had no idea that he was going to change the world. Guess what? We got the second George Washington. Congratulations! 꾸준히 유세장에 등장했던 프로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도 이제는 통합할 때라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때 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한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여성에 대한 전쟁이라며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선거 막판 해리스를 공개 지지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트럼프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바 있습니다. And she'll probably pay a price for it in the marketplace. 라틴계 배우인 에바 롱고리아는 혐오를 쏟아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당선됐다며 아예 미국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피난 행렬도 두드러져 미스터리물의 거장 스티븐 킹은 유해한 분위기가 퍼진 머스크가 인수한 X, 옛 트위터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배우 줄리아 로버트 등 스타 군단 대다수가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결국 패하면서 스타들의 공개 지지가 효용 가치가 없다는 미국 언론과 학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의 발언으로 정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화려한 명단이 중산층의 민생 문제와 괴리만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16년간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국가는 경쟁 관계고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라고 보는 사람, 또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재임 중에도 트럼프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었죠.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막이 감도는 백악관 접견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어색한 듯 취재진에게 농담 섞인 말을 건넵니다. Send a good picture back to Germany, please. Make sure. 기자들이 서먹해하는 두 사람을 향해 악수를 요청해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 모습인데 당시 불편한 악수로 묘사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두 정상은 4개월이 지나 G20 정상회의에서 첫 악수에 성공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여러 차례 부딪히며 4년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는 26일 출간을 앞둔 메르켈 전 총리의 회고록을 통해 당시 경험담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의 세상에서는 모든 국가는 경쟁 관계라며 협력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협력을 받아 함께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주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미숙한 외교 매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간 악수에서 양손으로 악수를 하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갑게 악수를 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양손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외교 의례에서 정상 간 대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양 정상이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서 유권자와 악수할 때 버릇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바 총리가 의자에 앉은 채 서 있는 다른 나라 정상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고 단체 사진 촬영에 빠지는 등 일본 언론들은 외교 경험 부족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무성 관계자는 보통은 새 총리가 먼저 인사를 하며 돌아다녀야 했다면서 주변에서 도왔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년 넘게 총리로 재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나 4년 넘게 외무상을 지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비교해 이시바 총리는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출근이 지옥 같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말을 여러 명이 하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5년 가까이 성추행을 했다면서요. 피해를 호소한 한 명은 결국 결혼 직전에 퇴사를 해버렸고 남은 직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지난 2020년 부임한 이모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N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 이사장이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어깨 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른 날에는 열이 나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마에 손을 짚거나 목덜미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끌고 가려는 듯 팔목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너무 지옥같이 싫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눈 뜨기도 싫고. 다른 여직원은 지난 4월 출산휴가에서 복직한 첫날 아침부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이사장이 축하한다며 포옹을 시도한 건데 처음에는 버텼지만 결국 힘에 밀려 상체만 앞으로 쏠리며 안기게 된 겁니다. 안 돌아가냐고 이렇게까지 욕을 하시는 중이라서 저희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면 아예 뭐 싫다는 표현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했어요. 아침마다 커피 심부름을 했다던 또 다른 여직원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결혼 직전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적나라한 사진이 걸린 술집에서 이사장과 회식을 해 심적으로 힘들었었고 술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가까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이들은 결국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의 고통이 심했으니까 여직원들은 성추행 관련해서 고소까지. 이 이사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추행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분리된 장소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여직원 3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토바이 세차를 시키거나 가족 여행에 필요한 술이나 음료를 준비하게 하고 변기가 막혔다고 보내고 본인 소유 건물에 바퀴벌레 퇴치약까지 뿌리게 했다는 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확보한 새마을금고 사무실 내부 CCTV입니다. 이모 이사장이 삿대질을 하더니 갑자기 뭔가를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자 위협을 느낀 듯 남성 직원이 두 손을 들며 뒤로 물러섭니다. 이 이사장에게 가슴과 배를 맞자 몸을 움츠리는 다른 직원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이 이사장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다 불질러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기본으로. 취재진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이 이사장이 고객이 준 떡을 본인에게 먼저 갖고 오지 않았다며 욕설을 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야, 네가 경영하는 거야? 자식이 건방지게 받았다고 갖다 날아먹고 말이야. 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40분 동안 점심을 먹었다며 늦게 퇴근하기 싫으면 오토바이를 세차하라고 요구하거나 본인 소유 건물의 전구를 교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이 이사장의 지시가 내려오면 근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마을금고와 1분 거리에 있는 건물 관리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이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에 바퀴벌레 퇴치약까지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쓰레기 좀 치워라. 변기 막혔으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사적인 지시랑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 이사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폭언이나 갑질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지난 19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중학생 6명이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걸까요? 가해자 중 2명은 촉법 소년 14세 미만이었는데 이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는커녕 뺏은 돈 도로 주면 될 거 아니냐며 말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학생이 흐느끼는 초등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립니다. 하지 말랬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무릎을 꿇고 빌어도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날립니다. 급기야 함께 끌려온 친구와 강제로 싸우게 시키더니 웃으며 조롱합니다. 눈을 파, 눈을.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에서 중학생 6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폭행하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3분쯤 떨어진 빈 공장입니다. 폭행은 이곳에서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고요. 일단 등교를 못하고 있고 밤에 일단 잠을 혼자 못 자요. 무섭대요. 가해자들은 SNS로 자신들의 뒷말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이 지난 4월부터 이미 수시로 돈이나 옷을 빼앗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만났지만 사과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촉법인 걸 아니까 그럼 너 우리 딸 옷은 왜 가져갔니? 이랬더니 뭐 옷이랑 돈이랑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가해자 가운데 2명은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 소년이라며 추가 피해자도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치통엔 김치 대신 현금 따발이 쌓여 있고 집안 곳곳엔 고가 미술품과 주류, 골드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낼 돈은 없다며 단속 반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기까지 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상습 체납자 696명을 특정해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김치통에 김치가 아닌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모두 2억 원에 달합니다. 땅을 팔고도 20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90대 체납자 자녀의 집으로 서랍에서 찾은 현금과 골드바까지 모두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뜯고 진입합니다. 역시 여러 차례 합쳐서 수십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흉기까지 들고 폭언을 하며 반발합니다. 세금 대파를 쌓는다고 했어. 거센 저항에도 수색을 집행한 체납 추적팀은 미술품과 명품, 현금 등 6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10개씩이네요. 상속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집에서 2억 원의 현금 다발을 찾아낸 추적팀은 10억 원이 넘는 골드바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도박 당첨금을 숨기고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체납자, 코인으로 바꿔 재산을 숨긴 사례 등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직원들로부터 세자로 불렸었는데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중앙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27명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에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비롯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1월 경력 채용 형태로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승진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려고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의심되는 표현인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김 전 총장 아들의 경력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내부 위원이 김 전 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2명은 5개의 평가 항목에서 모두 가장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수사 의뢰를 받았던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은 교외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도심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아니, 2021년부터는 교외에 있는 국도가 아닌 시군군의 도로에서 로드킬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니까 안전할 거다는 방침은 금물인 거죠.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강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재개발구역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많은 고양이가 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로 먹이에 관련된 의미인 것 같아요. 개발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이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이 도로와
근처 도로에서도 죽은 고라니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 옆에는 야산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살던 공간에 신도시가 들어서며 생활 영역이 줄어든 동물들이 도로로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동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운전자는 드뭅니다. 산에 반복해줘.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올까 이런 상상 같은 거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방심하다가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 실제로 2021년부터 해마다 주로 교외에 있는 국도가 아닌 시군구의 도로에서 로드킬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에도 예방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와 함께 사고주의 현수막을 걸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5건 정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설치 기간 동안에는 로드킬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는 교외를 중심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엔 시설이 드물어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야광 리플렉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래시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로드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인식을 사고 예방은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하루 2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6차선 도로를 두고 광주시와 국방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교통 분산을 위해서 군사보호구역 안에 임시도로로 만드는 걸 국방부가 동의해 줬는데 대회가 끝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막무가내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광주시는 또 새 도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합니다. 광주시도 이게 위법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행정중심 지역인 상무지구와 서강주역을 잇는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로 하루 2만 대 이상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군 탄약고가 있어 이 일대가 모두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도로가 날 수 없지만 지난 2015년 광주학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편의를 위해 임시 사용하다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이를 허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법도로인 셈입니다. 군사제한 보호구역이에요. 임시로 개통된 도로죠. 법에는 저촉돼 있는 거죠. 이제 광주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광주시는 기존 도로를 폐쇄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한보호구역 안에 또 다른 도로를 하나 더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근에 짓는 민간 아파트 교통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번에도 국방부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법이란 건 광주시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일단 이런 해놓고 정부대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놔뒀다가 탄약고 이전되면 개통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탄약고 이전 계획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겹치면서 지난달 공사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도로 위법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국내에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속이기 위해 마약을 초콜릿처럼 위장하고 탐지견이 냄새를 못 맡게 커피를 뿌리고 노인들을 속여 운반시켰습니다. 송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먼저 와 있던 사람에게 은밀히 종이 가방을 전달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몸싸움을 시작하고 여러 사람이 뛰어나와 남성을 제압합니다. 외국인 마약상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뒤 현장을 덮친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둔 해외 마약상들은 국내 유통책과 연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8kg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고 초콜릿처럼 마약을 포장하거나 탐지견의 수색을 방해하려고 마약이 든 가방에 커피가루를 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SNS로 접촉한 노인들에게 복권 당첨금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긴 뒤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좀 상태가 이상하더라고. 애기인데 나이도 꽤 많던데 넘나는가 그 다음날 경찰이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조직원 17명이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이 스웨덴 국적의 유통차를 검거한 호텔 앞입니다. 이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유통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필로폰만 6.15kg으로 시가 200억 원 상당인데 2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인 50대 나이지리아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각종 약초를 가공해 만든 건강식품을 항암이나 치매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불법 판매한 유튜버가 적발됐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52만 명에 달하는 일명 약초 유튜버인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넣기도 했고 일부 식품에서는 식중독균까지 검출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구독자 52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불면증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또 당뇨에도 큰 도움 되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소개하더니 약초를 가공해 만든 건강식품을 판매합니다. 3박스까지만 1인당 판매합니다. 이번엔 해춘환이란 건강식품을 소개합니다. 해춘 요약이라 부르고 최고의 강정 약재라 부르는. 그런데 이 제품엔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사용됐고 식중독균까지 검출됐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도 없이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60대 김모 씨 등 4명이 적발됐습니다. 각종 약초를 소개하는 유튜브로 활동하다 구독자가 늘자 지난 2000년 4월부터 불법 제조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주 고객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의약품이나 식품을 판매한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그리고 해썹 마크가 없는 제품은 확인하시고 식약청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얼마 전 멕시코에서 전복됐지만 탑승자 전원이 살아남은 미국 테슬라의 대형 전기차 사이버 트럭이 큰 화제가 됐었죠. 국내 자동차 업체도 대형 전기차를 내놓으며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 업체가 북미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권영범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날렵한 보트가 떠오르는 차량이 베일을 벗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미국 시장의 핵심이자 전기차의 비중이 높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공개된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해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고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필두로 북미는 물론 글로벌 전기차 시장까지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탑3 브랜드로서 자신감 있게 런칭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미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됐고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북미 전기차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내년 미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인기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해 공략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시장 내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연간 200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를 세운 현대차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에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AI 거품도 곧 꺼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등 우리 반도체주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은 350억 8천만 달러로 우리 돈 49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331억 6천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거침없는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서 추가로 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가이던스가 그걸 못 해준 거죠. AI 거품이 꺼질 것이란 우려와 엔비디아의 혁신과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AI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볼 때는 지금처럼 엔비디아의 독점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효과를 이어가 1.99% 상승하며 선방했지만 엔비디아와 밀접한 SK하이닉스는 한 달여 만에 16만 원대로 떨어지며 타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7천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다 AI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이른바 국장은 점점 더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지난해 구글이 다른 앱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상하죠. 국내 대표적 게임 업체들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글과 이 일부 게임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국내 한 게임사의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한 인기 게임인데 경쟁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이 문제로 42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구글과 국내 일부 게임사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쟁 앱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고 다른 게임사보다 광고에 우선권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구글이 이렇게 국내 4개 게임사에 지급한 실질적인 금액은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구글과 게임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다른 게임사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지 않냐, 시작점이 다르지 않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과도한 수수료율 또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른 게임사도 가담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매출이 큰 기업일 경우에 구글이 충분하게 관리 대상으로서 관리를 해왔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게임사 측은 의혹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오늘 곳곳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어와 이 먼지가 서서히 흩어질 텐데요.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4도가량 낮겠고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1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2도, 부산은 15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월요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